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PBS, 즉 연구과제 중심 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연구자 처우와 평가 제도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젊은 인재들의 이탈, 기초연구 기반의 약화라는 과학기술의 위기 속에서 예산 확대와 제도 개편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과 한국 과학기술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명수 전임 출연연구기관장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노환진 전 UST 과학기술정책전공 교수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이어확 전국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정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50% 정도는 참여를 해서 그 과제를 기획한다면 연구비 배분이 합리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 정권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R&D 예산이라고 하죠. 그 예산을 21.6% 늘려서 35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역대 이제 최대 규모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먼저 세 분께 차례적으로 차례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연구개발 예산의 어떤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의 편성, 이 연구 현장에서는 그리고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김명수 회장님께서 이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예, 이번 R&D 예산 확대 조치는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조치로 생각하며 네. 연구 현장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요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 현장에 인재 유출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 확대 조치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더 연구계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나면서 현재 12,000개인 이제 기초연구 과제도 15,000개 정도로 이제 늘리고 뭐 이제 이런 그 계획이 이제 추진이 될 텐데, 우리 노환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연구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이렇게 액수적으로 크다는 것은 뭐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네. 그러나 또 이제 과학기술계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는 또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책 영역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그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과는 안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숙제인데, 이제 이렇게 예산 규모가 많아질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제가 많아지느냐, 또 이공계 기피 현상이 극복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예산 확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뒤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좀 토론해 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어학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연구 현장에서도 이제 계시지만 이제 우리 노조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활동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잖아요. 연구 현장에서 바라보는 이번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 2년 전에 거의 파괴적인 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연구자들 처우나 환경, 사기가 크게 꺾였습니다. 네. 네, 이번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주요 연구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이재명 정부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좀 중요하게 보았던 포인트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갑작스럽게 바뀔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바로 PBS 폐지하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찬찬히 과학기술계랑 소통을 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뭐가 효율적이고 무엇이 원하고 무엇이 손톱에 가신지 이거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찬찬히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 처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연구자 처우 개선까지도 논의가 조금 됐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좀 그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R&D 예산 시스템이 다 바뀌고 나서 그럴 때도 이제 현장 연구원들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때 처우가 또 같이 수준에 맞춰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KBS에서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제 제작을 한 게 2부작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좀 반향을 좀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젊은 인재들의 어떤 진학 현황 이거를 좀 해서 저도 참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출연연 연구기관장도 역임을 하셨고 이런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그리고 이런 연구 현장의 관심이 우리 젊은 인재들을 좀 과학기술계로 좀 영입할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과학기술계 특히 R&D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PBS 그간 한 20여 년 가까이 PBS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손을 못 대다가 이번에 단계적 폐지하겠다는 이런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PBS 하면은 이제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연구과제 중심제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연구과제 중심제도가 아니라 그 영어 말 그대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시스템이라 과제 기반의 예산 체계였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한 그런 제도였는데 이것이 출연 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것이 이용돼 왔기 때문에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그게 필요했고 연구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과제를 직접 수주함으로써 기관의 지시나 뭐 그런 거에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다 보니까 출연연이 고유 임무가 있는 기관들인데 고유 임무보다 예산 확보, 인건비 확보가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출연연의 조직 기반 연구가 약간은 이 PBS 제도로 인해서 흔들려 오지 않았나. 이것이 이제 원래 출연연의 임무에 맞는 임무 중심의 조직 기반 대형 공동 협동 연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 회장님께서 이제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논의돼야 할 주제로 좀 꼽았는데요. 이제 PBS 제도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노한진 교수님은 직접 그 학계에 이제 계셔서 이런 연구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제도의 개선, R&D 연구 예산,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이런 게 우리 젊은 인재들의 영입, 좀 관심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좀 맞물려서 좀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PBS 제도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PBS 제도는 좀 이따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투자 확대가 과연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율성, 즉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끼고 더욱더 뛰어들고 몰입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쉽게 말해서 시키는 연구를 하는 거.
여기서는 재미를 못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PBS 제도가 그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시키는 연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면 투자 확대와 함께 젊은이들 가슴 속에도 불을 지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PBS 폐지를 이야기를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폐지한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시죠. 네. 이 어떤 모든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으면 좋은데 이 명과 암이라는 건 이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호학 정책위원장님께 그 어떻습니까? 이런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그 좀 어떤 의미를 좀 현장에서는 더 남다르게 받아들이시겠죠? PBS 제도 단계적 폐지를 비롯해서? 일단은 PBS 제도로 인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환경이 좀 안 좋아졌고 이거를 또 보완할 수 있는 뭐 기관에서 도와준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내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느 한 연구기관에서 어떤 연구 사업을 하려고 신입직원을 뽑았어요. 연구원을 뽑았어요. 여러 명을 뽑았는데 그게 외부적인 사안에서 연구 과제가 죽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을 뽑아놓고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과제를 어떻게 소개를 해주든지 부서를 옮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기관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제 파편화돼가지고 과제를 다 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상황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력으로 들어가서 과제 들어간 분도 있고 아니면 과제를 못 쳐서 인사풀로 들어가서 쫓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자기가 이제 각자 도생을 해가지고 뭐 수년간, 10년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과제도 참여하고 부서도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제가 살아나니까 10년 안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 부서로 가, 그 과제로 해, 저기로 떨어져 발령가. 대전에서 가족을 꾸려가지고 잘 살고 있다가 10년 뒤에서 그 과제가 서원 뽑힐 때 과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PBS 과제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PBS가 매여가지고 연구의 자율성이나 아니면 그 유연성을 좀 발휘 못하는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연구 현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PBS 제도에 지금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년 넘게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는 이거 폐지를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이제 됐단 말이죠. 이 유지가 된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회장님. 그리고 개선이나 폐지, 단계적 폐지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말씀 좀 있으실까요? PBS 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산 기반 사업 기반 예산 체계다 그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부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출연금으로서 이렇게 위임을 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해서 큰 틀에서 관리를 하면 좋은데 사업 베이스로 이제 그 과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출연 기관에 대한 연구자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 예산 확대 PBS 폐지라는 것이 출연 기관과 정부와의 신뢰 회복의 기회로 돼서 예산을 믿고 맡기고 그거에 맞는 성과를 출연기관이 내는 그런 제도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한진 교수님께서 PBS 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개선 방안, 앞으로 단계적 폐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좀 드리죠. 좀 전에 김명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PBS라는 제도가 왜 나왔느냐부터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PBS가 관료주의의 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 행정 논리로는 과학기술 정책에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 육성, 기회균등, 뭐 획일화, 상명하복 뭐 이런 것이 이제 일반 행정 논리인데 이런 것이 과학기술에는 참 적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행정 논리에 물들어 있는 관료 공무원들이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논리대로 만든 거죠, 이것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돈을 쓴다는 거 이거는 큰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요. 정부가 가져가요.
이런 것이 일종의 관료주의의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로 인해서 당시에 출연연에 인건비로 나가던 한 3천여 원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특정 연구개발 사업비로 전환시키면서 연구원들에게는 인건비를 주지 않고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인건비를 받아가라.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연구자들은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당시 아주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그러니까 1999년이 되겠죠. 연구자들이 전부 다 총리, 국무조정실 산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과학기술 정책 역사에서 큰 사건입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과기부를 떠났죠. 그랬다가 이제 5년 후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가 신설되고 다시 연구기관이 과기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은 그 법 제도가 5년 전으로 다시 복귀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갈 때 만들었던 법률이 출연기관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은 연구회를 만들어서 출연기관을 관리하게 하고 다른 법률을 폐지했죠. 그렇다면 과기부로 돌아왔으면 그 법률을 다시 폐지하고 옛날 법률을 회복하면 되는데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구회는 그대로 남아서 관리 업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통제자의 위치를 가져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과학기술 정책에서 출연연 정책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회는요. 지원 육성 기능은 법률적으로 가졌지만은 정작 그 수단과 정책 수단과 권한이 없어요. 재정도 인사도 다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책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없어진 정책이 이 30년간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뭐 불편한 제도도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은 IMF로 단축된 정년이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그 총액 인건비 제도,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제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출연연 위상이 또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30년을 지나니까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지금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연구자들이 다 과제 수주에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작은 연구 활동에 몰입해야지요. 그런데 과제 수주에 몰입하게 되니까 연구원들은 밖으로 다닙니다.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고 연구기관 내에서도 인력 구조가 변형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자의 비중이 70%, 지원 인력 규모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연구자들이 행정을 해야 되고 장비를 다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더욱더 몰입하기가 어렵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출연연은요. 산학연을 다 아울러서 큰 지식을 집결해가지고 큰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대학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만은 출연기관은 국가로부터 큰 프로젝트를 받아서 큰 작품을 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돈 중심의 문화가 생긴다든지 또는 폐쇄적인 어떤 문화가 생겨서 기술이 산학연간에 흐르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다 결합된 것이 코리안 패러독스입니다. 즉 연구 투자는 늘어나는데 효과는 별로 안 늘어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PBS를 회복하는 것은 폐지하고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인건비만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무너졌던 모든 시스템들, 특히 지식을 결합하는 이런 시스템 또는 팀 중심의 연구를 하는 시스템, 물론 처우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같이 되어야 PBS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PBS의 어떤 역사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그런 변화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 같아요. 연구자들이 진짜 자율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이제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연구 현장에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연구 현장의 몰입성, 연구자들의 자율성 이런 것을 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네, 교수님께서 그 구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근방에 대한 그 철학과 관점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정부 출연료, 정부 돈을 들여가서 연구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네. 돈이 안 되는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필요가 없는 거, 기초 연구를 하겠다는 네. 건데 이거에 대한 평가하고 기대는 투자 대비 얼마나 효율이 되느냐.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를 많이 저희한테 강조를 해요. 그 철학도 좀 많이 살펴보고. 네. 그리고 저희도 좀 억울한 게 정부가 시키는 연구, 하라고 허락한 연구 주제, 연구 방법, 평가 다 해서 100% 성과를 달성해가지고 네. 합격을 했는데 효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누가 잘못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R&D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철학하고 보는 관점이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안 나오는 효율은 저희 문제가 아니라 네. 정부의 그런 관리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들이니까 좀 어떤 성과가 나와서 좀 그 어떤 국민들의 그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연구 환경의 변화 이런 거를 좀 바라고 예산을 뭐 이렇게 책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정부의 의도, 정책의 의도대로 이런 PBS 단계적 폐지, 연구 몰입 환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는 성과의 개념이 지금 이제 변화돼야 될 시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년 저희가 이제 한참 산업 현장에 연구 능력이 부족할 때 30여 년 전 이럴 때는 출연 연구 기관이 이런 산업 개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 현장도 우수한 연구 인력과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연구, 응용 연구는 오히려 산업계에서 오히려 더 잘하고 출연료는 그러니까 공공 기반 연구라든지 거대 연구, 거대 과학 연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대하는 성과도 단기적으로 무슨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걸 기대할 게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가져야 출연연이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기초과학도 사실 언급해 기초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 기반 연구와 거대 과학 연구 이것을 출연연이 하고 그것을 성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에서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제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우리 과기부죠. 과기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우리 대덕 연구개발 특구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이 대전 지역만 해도. 그래서 이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와 이런 정책적인 변화, PBS 단계적 폐지 추진 이런 게 이제 우리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역할을 좀 재정립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발전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될지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어학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변화, 정책적인 변화가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어떤 재정립 방안하고 어떻게 좀 맞물려서 돌아가면 좀 좋을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현장 연구원들도 제발 좀 자기가 한 연구에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으면 자율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네. 근데 이 책임이라는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성공 실패의 관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모르는 거를 탐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설을 세우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근데 뭐 가설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외부에서 봤을 때 실패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연구자들이 무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설만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실패 같은 정의를 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연구기관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관의 그 임원이죠. 원장은 이제 외부에서 선임이 되고 3년 단위로 또 임기제다 보니 이 원장님하고 그다음 직원들하고 그 관계가 그렇게
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의 리더는 이제 리더십은 기관에서 뽑아서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온전하게 가면 좋은데 예. 만약에 뭐 하다가 잘못되면은 뭐 원장이 뭐 따로 했어요. 원장은 뭐 밑에 사람이 연구를 안 했어요. 이렇게 될 수는 않는 상황에서 이런 기관의 하나가 되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어떤 그 구성원들 간의 어떤 조화와 화합도 네,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어떻게 보세요? 노한진 교수님께서는 이런 정부 출연 직접 학교에서 교편도 잡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이제 PBS를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동안에 갖추어야 할 많은 것들을 못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연구기관, 출연연구소가 가져야 할 그 연구 활동의 유형을 네. 크게 한 4가지로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르게 관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PBS로 그냥 모든 것이 경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말이죠. 예를 들면은 첫째가 미션 연구, 예. 둘째가 내셔널 아젠다 연구, 국가 아젠다 연구죠. 셋째가 전략 연구, 넷째가 협력 연구 이렇게 4가지를 나누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째 미션 연구는 정말 연구소를 만들 때에 미션이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연구를 하라고 그 기관을 설립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미션 연구에 대해서는 블록 펀딩으로 즉 묶음 예산으로 그 연구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예. 그 비중이 70~80% 돼야 됩니다. 연구기관마다. 그리고 국가 아젠다 연구라고 하는 NAP 이거는 국가 정부가 그 시급하게 필요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연구는 또 계약 방식이 다르죠. 관리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그거는 RFP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 이 목표가 지정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네. 또 그런 연구도 수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셋째로 전략 연구라 하는 것은 기관 내에서 연구비가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연구 주제를 탐색하거나 또는 정착 연구할 수 있게 하거나 신임 연구자들을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 이런 것도 현재는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협력 연구 이것이 이제 기업 연구라든지 다른 기관의 연구를 수행해 주는 연구 이 4가지인데 이 협력 연구를 많이 하도록 우리는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게 일종의 PBS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네. 국가가 연구소를 만든 것은 국가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왜 협력 연구해가지고 정력을 소비하느냐. 그거는 최대한 억제해라. 네. 이것이 선진국의 연구기관의 어떤 입장인데 우리는 반대로 협력 연구를 많이 해서 외부 과제를 따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그 미션 연구가 그 상당한 비중으로 연구소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나와줘야 연구소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고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젊은이들이 연구소로 가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한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연구 현장에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좀 있을지 좀 제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출연연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연구자들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예산을 배정해주는 정부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출연연별로 R&R 해갖고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에서 바텀 각 연구소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봐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바텀업으로 기관의 임무를 정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출연연이 40년 전, 50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왜 이 연구소가 필요한가 해서 그 연구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부가 정해줬거든요. 그러한 연구를 잘할 수 있게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고 어떤 연구자를 뽑는가는 각 출연연구소가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산업계나 대학의 연구 역량을 얘기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출연연에 대한 패러다임 롤이 무엇인가를 정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정부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그 각 출연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그런 피어 리뷰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서 우리 아까 지금 노한준 교수가 얘기하는 국가적 아젠다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출연연이 기여할 수 있나. 사실 내셔널 아젠다가 있다면 그 내셔널 아젠다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그쪽에 맡겨갖고 거기서 그 연구할 팀들을 짜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셔널 아젠다가 있다. 그러면 그걸 내셔널 아젠다를 프로젝트로 내세워갖고 책임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이 이런 내셔널 아젠다의 중심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산학연 협동연구하면은 당연히 연구소가 주체였는데 지금은 산학연이 경쟁 체제로 돼 있어요. 서로 과제를 따가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의 맹점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예요. 산학연 경쟁에서 잘하는 사람이 따가게끔. 그러니까 협력 연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사실 연구 인력 이런 풀이 많이 크지 않은 데에서는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협력 연구를 지양시키는 할 수 없는 경쟁 체제로 만드는 이런 체제는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연구 현장에 출연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가 R&D에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연구 성과나 연구 매진이 훨씬 잘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효학 정책위원장님께는 그걸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의사 결정 과정의 어떤 구조.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직접 연구 환경에 계시니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조성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서 의사결정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처음 설립할 때 이후로 하면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정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가 맞는지 이거를 국민들하고 정부에 설득시키고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과제 어떤 연구할지 위에서부터 탑다운을 내려다 보니까 그런 자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연구 환경이 안 좋아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출연전에 그 이런 표현을 하면은 국가 과학기술의 주권을 이제 과학자들 다시 돌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통치 관점에서 사회에 맞게끔 우선순위 선별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 하되 그런 역할을 부여한다면 저희가 책임감도 강화지고 우리가 연구가 되고 우리가 제안한 연구가 되고 그렇다면 무한한 책임감으로 연구에 매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 조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하신 분들의 어떤 다양한 역량이 기대가 돼서 발휘를 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질책하거나 지적하면 안 되는 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있을 때 여태까지 대한민국 그 이전에는 그 선진국들이 해놓은 루트에 올라가서 자릿세 내고 뭐 오이 팔고 컬러만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코리안 루트를 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선구자들이 가서 여기 갔더니 이렇게 올라가면 실패합니다. 리포트 쓰고 공유하고 올라가고 수많은 희생과 실패 끝에 우리 코리안 루트를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 거기서 이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후진국이나 중진국들이 와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실패를 그 인문학적으로 뭐 경제학적으로는 실패로 하지 말고 과학기술 관점에서 봐도 하나의 도전이자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과 그 기술이 축적이 되면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러면 우리도 과학이나 의료 쪽에도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도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노한진 교수님께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랄까요? 어떤 식으로 좀 제시를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에 좀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해도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투자를 해도 기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남겨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예산 체계가 발표되는데도 보면은 기술별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는 기술을 추구하기보다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으로 가지고 예. 그 사람이 기술을 남기도록 이렇게 파라다임을 좀 바꿨으면은 더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말하는 그 사람이란 대학은 개인 중심의 연구 체계입니다. 반면에 출연료는 팀 중심의 연구 체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개인, 연구자 개인 또는 연구팀 또 나아가서는 연구기관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또 나아가서는 연구 중심 대학이 이 세계적인 랭킹이 올라가느냐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명수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술을 내걸고 경쟁을 시킵니다. 대학하고 출연연을. 그런데 대학으로 가는 과제가 그 끝나고 나면은 사람도 흩어지고 팀도 흩어지고 장비는 복도로 나가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얻고자 하는 정책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죠. 기술은 남았을지 몰라도 흩어지게 되는데 이 연구기관에서 그 일을 맡게 해서 조직이 남고 그 조직이 꾸준히 그거에 후속되는 연구를 해 나갈 때 기술이 축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 좀 탑다운을 하려면은 탑에 계시는 정부가 지식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기가 어려운 것이 정부의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든 이거 정부하고는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연구기관 중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국가 전체적인 효율은 올라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과학기술의 이제 연구개발 예산,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우리 충청권, 특히 대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덕 연구개발 특구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명수 회장님께서는 마침 이제 행정적 쪽에서도 이제 계시고 출연연 연구기관장도 해보셨고 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과학기술 발전 방안, 발전 전략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사실 대덕 연구단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여기 대전에 자리 잡은 지가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73년에 첫 삽을 떴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초기에는 연구단지에 오신 연구원분들이 대개 수도권 출신이라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애정이나 관심이 많지 않았고 또 모든 R&D 예산도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대전과의 교류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대전과 연구단지는 섬으로 고립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뭐 짧은 기간의 경험이지만 저는 어쨌든 연구단지에는 33년 근무를 했었고 연구단지 정년을 마치고 2020년부터 한 2년간 대전시가 과학도시로서 초대 과학부시장 역할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지가 진짜 지역사회를 이제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지역사회와 교류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뭐 단지 그때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노력을 해서 10여 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요즘 그 국가 R&D 과제도 지자체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매칭 펀드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협력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덕 연구단지 지금 대덕은 지금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돼서 뭐 전국적으로 5개 특구가 있고 뭐 14개 강소 특구가 있어서 특구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른 특구와 다르게 대덕 특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허브고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대한민국의 중심되는 연구자나 연구기관, 뭐 장비 시설들이 여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기술 확산의 허브로서 우리 대덕연구단지 충청권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서 지금 우리 충청권은 지방분권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 과학기술계도 물론이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충청권의 영향력이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R&D 예산이 확대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연구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한진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 뭐 국가 연구개발, 과학기술 이게 뭐 국가가 따로 있고 지역이 따로 있고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발전 방안을 찾으려면은 지방 정부와의 뭐 어떤 협력이라든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충청권 연구 생태계, 특히 대전의 연구 생태계를 위한 뭐 앞으로의 역할, 과제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이게 PBS가 PBS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년간 정부가 하라는 연구만 했다. 고 본다면 이제 PBS가 폐지되고 자율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포닥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사후 연구원. 그렇죠. 박사후 연구원인데 그들이 가장 정열적으로 연구할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연구소에는 필요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시키는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런 제도를 연구기관이 만들 것입니다. 많이 뽑아와야 되겠다 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내에서도 그 뭐 승급 제도라든지 이런 인사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그 기대 효과가 외부에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 것이라는 거죠. 즉 서울에서 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어요. 또 선진국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가 성공이냐 실패냐의 그 바로메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외부 특히 그 서울서 또는 선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 그 측정 지수가 대덕의 성공이다 실패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럼 또 올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그다음에 또 서울 사람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수적으로 연결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 이런 것들이 제가 한마디로 꼭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람이 외부인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덕 단지의 성공의 마지막 숙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우수 과학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젊은 과학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물론이죠. 그것도 다시 당연하죠. 떠난 사람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처우 개선, 연구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 우리 이여학 정책위원장님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는데 이 어떤 충청권의 연구 생태계 발전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역할 좀 어떤 걸 좀 지방 정부에 좀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유례가 없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 연구 생태가 잘 돼 있어서 융합 연구하기 참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점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 창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연구자 많이 유치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이제 한절기술에서 원자력 설계본부가 내려갔고 지금은 우주청에서 사천으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추가로 알파로 항우연하고 천문연도 내려오라 하고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간포 분원 여기 직선으로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몇백 명 보낸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지금 신진 연구 인력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그 선임 연구원급이 한 5-6명 정도는 자연적으로 나갔는데 최근에 2달 동안에 8명이 나갔어요. 8명이. 그게 급속하게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포 분원이 이제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걱정하고 젊은 연구원들이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나가겠다. 이 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치의 남방 한계선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비단 이 과학기술 우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 젊은 연구자 유치하고 지키는 걸 위해서라도 좀 저희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이제 마무리에 접어드는데요. 이 세 분께 차례대로 한번 짧게 한번 여쭤뵙겠습니다.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 대응 전략
키워드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는 뭐 어떤 정부든지 항상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하도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연구 현장에서는 그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연구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수한 인력이 많이 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우수한 인력이 오려면 지금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 연구자에 대한 처우, 예를 들면 정년 문제라든지 뭐 임금 피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수 연구자가 오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이고요.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과학기술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런 시대에 출연연도 이런 그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도 우리 한국과학기술 미래전략 방안 한마디로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원칙이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학기술은 본질적으로 소수의 천재가 이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 장기 집중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것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탁월한 사람을 선택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장기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유연성. 그래서 예산 사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방만 경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또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연구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창의는 이 자율에서 나오지만 자율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윤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윤리가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윤리에 상당히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연구와 출연연 연구는 다르다. 대학은 개인 중심의 연구 체제이고 출연연은 팀 중심의 연구 체제다. 이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정책이 확실하게 구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책위원장님께도 우리 한국과학기술의 미래 전략 대응 방안 어떤 게 있을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 아까도 중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 전 주기에 대한 그 주권을 과학기술자에 줘서 기획부터 연구부터 활용까지 하는 쪽에서 좀 힘을 실어주면은 뭔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예산 확대와 PBS 단계적 폐지 등의 변화가 연구자들에게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가 큰 반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자율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평가제도, 연구 자율성 같은 연구 현장의 현실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한국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